복동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산이고요. 나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19살 이강민입니다. 현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개포동 20년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 김태경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신이 아니라 부산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이정수라고 수원동에 거주하고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21살 장이동이라고 하고요. 대치동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김창환이라고 하고 개포동에 살고 있고 지하철안으로 맨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4살 개포동 살고 있고요. 저는 25살이고요. 직업은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마이어린. 네, 강배동에서 사는데 친구 따라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마이크를 자, 소개 끝난 뒤에 누구 기억나는 어느 사람 한번 써봐보고요. 소개를 해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섬기고 있는 김익수 전도사라고 하고요. 청년부 이론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저 김영선 자매이고요. 네, 우리 진혜정 자매, 유진 자매, 김효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김종우 형제입니다. 김종우라고 하고요. 35살의 직장인입니다. 이 친구는 동갑 친구들인데 일어났어요. 정지수라고 합니다. 김정훈이라고 하고 제가 넣었을 때 그 친구들 선생님 기억이 남게. 이름은 김달림이고요. 25살이고요.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별님이. 안녕하세요. 저 25살 임설이고요.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어서 포도에서 20년째 안녕하세요. 22살 이름은 이재승이라고요. 저도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기 대치동이고요. 상영 아파트에서 식물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장과 청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욱진이라고 하고요. 30살입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욕을 먹으셨는데 이번에 많이 도와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사실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SNS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청년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동희 의원님은 제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이렇게 정치적 홍보 굉장히
한진중업 사태나 용산 참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말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원님께서 어떤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4월 11일 날 정말 강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작은 힘들이 있지만 보탬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 세대가 있고 또 구경꾼 세대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게 구경꾼이신지 10초 동안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게 윤성준 앞으로 미래가 10초입니다. 10초.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 환영합니다. 참 소개하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도 없고 대포동에서 구의원을 맡고 있는 윤석입니다. 파워 블로거, 파워 트위터리안, 그리고 조중동 종편 페이지를 위해서 몸몸을 불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드립니다. 최민석 아까 청년 대표 아버지 자기소개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남구의 구장을 맡고 있는 최웅이고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강남 주민들께서 강남구의 구의원을 5명이나 배출시켰습니다. 올 4월 10일날 총선에서도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꼭 당선시켜서 여의도에 갈 수 있게끔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 강남구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나라에서 다만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발전된 게 하나 없어요.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동영 의장님을 꼭 여의도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 전국 조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남영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큰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꼭 이겨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신한은행 부행장이시고 대여금융협회 회장님 양석성 평통도 부회장님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20대, 40대에 속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강남구에 큰 별난이 날 것을 기대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얼마까지 괜찮은데 별난이 나면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프로포스 최경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최경주입니다. 저는 지금 대명대학교에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뒤에 요새 여기 트위터 하시는 분도 좀 트위터도 많이 안 하시고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이 SNS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노룩이라고
내가 홍길동이라는 저쪽에 두 분, 홍길동 노르기, 트위터계에서는 두 분이 주름 잡는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반자입니다. 한반자. 네, 두 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08년 촛불 쇠고기 망원병 받을 때 그 촛불의 주력이 있었어요. 네, 2008년도부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몰아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 사명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제 더군다나 강남 쪽에 그 정동영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광우병 미친소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를 했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구속도 시키대요. 나라에서 밥도 주대요. 옷도 주고 번호도 주대요. 71번이라는 수건을.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동영 의장님이 한미 FTA 망적, 매국적 FTA 폐기에 앞장서 계시고 온몸으로 싸우고 계셔서 저희 촛불의 정체성은 반한미, 반한나라당, 거기서 심화된 한미 FTA 폐기가 저희들의 촛불의 정체성입니다. 박수. 그래서 저희는 정동영 의장님이 꼭 당선돼야 된다고 촛불들을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을 촛불의 오프를 이끌고 있는 홍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녀 카메라 음원이 있죠. 아프리카라고 들어보시죠. 아프리카 TV 촛불 사람님 안당태. 나가야 된다. 방송하다가 또 마이크 들으면 안 듣는데 2008년도부터 저도 촛불을 들었고 아프리카 TV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광우병에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니다가 코 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굉장히 많고 현장에서 어느 순간 정동영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해 그 선거 때 그런 부분,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국회로 또 가셔야 한미 FTA도 폐기가 될 수 있고, 지금 민주통합당 통합이라는 말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이 통합이지 지금 공천도 엉망이고, 도대체 일하셔야 할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를 어떻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이십니다.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저도 힘을 이렇게 막 가지고 이렇게 많은 힘을 드리려고 하지만 좋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경교장에 3.1절 그 식을 방송을 하고 또 청계천에 지금 농성하시는 곳에서 정동영 의원도 보고 또 지금 보신각에서 또 재개발 반대하는 집회를 또 방송을 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서울 안에 얼마 되지도 않은 공간에서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24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저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 정책들이 문제가 많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무슨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한미 FTA 폐기는 정말 정점을 이룬 이 폐기 문제, 한미 FTA 성사를 3월 15일날 한다고 하죠.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외면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남구의 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에서도 실력발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무슨 날? 3일 만세운동.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을까요? 맞추는 분한테 내가 선물을. 유관순 누나가 당시 몇 살이었어요? 18.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아요? 18살. 18세 소녀. 유관순 누나가 없었다면 우리 후세들이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서대문 여기 구치소 기념관에 가보면 유관순 누나를 칼 씌워서 놓았던 그냥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지하 감옥 그걸 보면 정말 끔찍해요. 18살 소녀의 희생으로 93년 뒤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다 20대, 사실 다니면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20대, 30대 어디 가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인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선거 카페에 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뭘까? 소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관심사가 뭘까요? 제 생각으로는 연애 아닐까, 연애? 결혼 아닐까, 결혼? 그 다음에 일자리. 요즘 3포세대, 30대 3포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게 여러분의 문제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여기 좀 전에 부경군 세대, 또 우리 주위 청년 세대 막론하고 공통점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사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행복이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이 마음의 수양을 하거나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얼마 전에 이 근처 어느 아파트인가에서 떨어져 숨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쌤. 행복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전 세계에서 OECD 나라 가운데 학생 자살률이 1등, 노인 자살률이 1등,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GDP가 1인당 10,000불이 채 안 됐는데, 20년이 지났더니 2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전에 5,000명이 자살했는데, 20년이 지나고 오늘 작년에 보니까 15,300명이 자살했어요. 자살률은 300원 늘었어요. 행복했으면 자살률이, 그러니까 경제는 커졌는데 자살률은 3배나 늘었다는 말이죠.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불행하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구조라는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또 정치예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요. 부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못 사는 세계에서 바닥에 못 사는데 세계에서 행복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공정함이에요. 우리나라는 공정하게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난하지만 이 억울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 투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한국은 산불 시대라고 할까요?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불만이 많고, 또 중간에 있는 중산층 세대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중하층 이 소득이 낮거나 아무튼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불행하고, 이런 것들 문제에 관해서 아까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냐? 18살.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 또 그 전부터
20대, 30대, 4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인인데 이 나라의 구조를 이렇게 짜놓아서 되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연애, 내가 하고 싶은 결혼, 내가 하고 싶은 직장. 그래서 4월 12일 총선이라는 게 나의 행복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가 창원의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거기 비정규직 농성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롯데백화점에 가니까 2,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2,000명 중에 정규직이 200명이에요. 200명. 1,800명은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롯데백화점 다닌다. 그러면 롯데 근데 비정규직은 빠지도 않더라고요. 빠지도 않는 사람은 다 정규직이에요. 200명은 빠지를 가는데 롯데 L자로 되어져 있는 비정규직은 빠지도 않죠. 근데 거기 35살인가 된 해고자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롯데백화점에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뽀겼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게임을 하다가 창원 롯데 해고자 이런 기사를 보고 여기 사진이 나오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는 해고 안 됐지? 본인이 그 순간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불쌍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백화점이 있는 한 그분들은 뭐하냐면 백화점에서 전기 수리를 하거나 수도 수리를 하거나 배관 공사를 하거나 시설 관리, 또 시설을 관리하거나 하는 분인데 자, 우리는 경제는 성장하고 재벌들은 커지는데 정규직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인턴을 쓰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쓰거나 파견을 쓰거나 기간제를 쓰거나 뭐 이용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은 소득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 있는 좋은 직장을 원하는데 좋은 직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답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나 혼자만 기회가 있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10명 중에 9명이 다 보내놓으면 그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함께 그것이 많이 봤죠. 정동영이 강남에 출마한 이유 그리고 슬로건 여기 책상 한번 보세요. 테이블 함께가 강남에 제가 아까 이승용 사회자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서 풀 안 포기한다는 이 동토에 왔다고 하는데 저는 강남에도 풀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변화의 풀이, 변화의 숲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기만 뽑아놔도 특정 정당이 됐던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강남 시민들은, 강남의 유권자들은, 강남의 젊은이들은. 그래서 강남의 20대, 30대가 참여하고 투표장에 나가면 극적인 변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남 20, 30대가 일어설 것 같아요? 어때요? 일방적인 얘기는 좀 지루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들어서 말씀 쌍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기 힘든 또 있는데 이런 소그룹에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면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들어주실 용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쌍방향 토크 15분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신청곡 그냥 제일 자주 하는 18번 어른들은 18번 거위의 꿈. 거위의 꿈 몰라요 자주 안 해요. 녹화에서 하는 거예요. 녹화에서.
영어로 해야지 다 이거. 네, 짧게는 영어로. 이겨서 의원님들. 네, 감사합니다. 박수.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one for what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왜 앙콜이 안 나오지? 네? 앙콜 없어요? 이쪽에서 앵콜이 안 나와. 앵콜 안 해도 돼? 네? 우리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 자, 사실 이 자리는 소통하는 자리인데, 이제 어른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이제 약간 좀 낯같습니다. 잠시 시선을 어르신들은 저쪽으로 좀, 저쪽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끼리만. 성호 씨 선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이든 뭐 지적이든 우리 관심사. 글쎄, 안녕하세요. 김종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원님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글쎄, 지금 저희 세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라고 하고 이제 애들이라고 그런 거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애들 아니죠. 여기 어른이지. 네, 그렇죠. 기성은. 저쪽 어른하고 이쪽 어른하고 다른 점이 좀 젊은 어른? 뭐, 나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좀 발언이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할 그 어른이긴 하지만 저희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에 계신 분들은 의사 전달할 수 있는데 저희도 생긴데 어떤 뭐 그런 의사 표현이든 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국내에 보면 반상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통장을 표현을 약간 반상회 나가본 우리 친구들 없습니까? 반상회에도 많이 드시는데 성산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하면 뭐 시키는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의사를 누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풍모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소통하고자 해도 소통의 채널이 한계가 될 것 같다. 자, 김종우 씨 감사합니다. 이 테이블을 좀 한번 주세요. 민석 씨. 여기 한 다음에. 저희 청년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고 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등록금 문제. 등록금. 네.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대학 들어간 친구가 한양대학교 들어갔는데 800만 원 냈거든요. 800만 원? 예. 그러니까 무슨 과인데? 입학금, 등록금, 학생회비 이런 거까지 해서 800만 원을 냈거든요. 실용음악과입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요즘에 뭐 반값 등록금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선 그 등록금 문제. 등록금을 정말로 힘들게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청년 취업이 안 돼서 그 문제. 취업률도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주택 문제도 또 우리가 또 고등학교 시절 때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20, 30대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주 수련 높은 질문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음대 다닌 게 얼마나 했어요? 이런 건? 저는 독일하고 스위스도 만나서 외국에서. 한 말씀 하세요. 심사. 이 친구가 되시는 저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냥 이승용 원장님 따로 봤는데 궁금한 거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면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세 분 말씀 듣고 잠깐 말씀드린 것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등록금을 포함해서 주거비 등 현실적인 부담의 문제, 당신의 비전이 뭐냐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 유관순 시대 그때 제일 그 과제는 뭐였을까요? 유관순 시대 이 말을 자나깨나 소원은 뭐였어요? 유관순 시대 뭡니까? 네? 독립이죠, 독립. 노예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제가 20살 때는 유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골 유신이라고. 유신헌법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역사가 되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국회가 해산됐어요. 갑자기 학교에 탱크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학교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헌법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헌법상의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네. 헌법상의 기본권이 정지됐어요. 뭐냐? 들어오세요. 안으로 오십시오. 언론, 사람의 인간의 기본권은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게 다 정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카페나 어디 커피숍에 앉아서 야, 저 대통령 나쁜 사람이야. 대통령 욕을 한다. 또 헌법 이거 정말 나쁜 거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긴급조치라는 데 해당이 돼서 징역 5년이에요. 징역 5년. 우리가 유관순 시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저희 청년 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의 보통은 그런 거지요. 등록금 800만 원, 주거비, 또 안정적인 일자리, 또 이제 결혼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뭐냐? 지금의 과제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87년 생수 한번 들어보세요. 25이 있었는지 88년생? 25이라고 하면 안 했어요? 88년? 네. 그러니까 87년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87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87년 체제에 87년에 국민들이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서 뭐가 왔느냐면 25년 동안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작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5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나의 등록금 문제, 나의 주거 문제, 내가 결혼하면 애 키워주는 문제, 내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케어해줄 경제민주화로 가라.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119조. 대한민국에는 119가 2개 있습니다. 불나면 달려오는 소방차 119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나 농민들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뭔가 사업이 안 되거나 아주 여러 가지 문제에 파산하거나 그랬을 때, 답답했을 때 작동해야 할 게 뭐냐면 헌법의 119예요. 헌법이 13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9조, 헌법 119조가 이꼬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민주화 조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국가 경제를 균형적으로 성장시키고 소득을 균형적으로 분배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서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국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라. 경제 활동의 성과가 국민 골고루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비전이 뭐냐? 제가 줄기차게 외쳐온 것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걸 주창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에는 그게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작년, 재작년에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담대한 진보로 가야 된다. 우리 사회는 진보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새 10분이나 이 언론을 보면은 여당이 누구죠?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뭐라고 그래요?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복지를 늘려야 된다. 주장이 같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정당이고 똑같이 경제민주화를 다 얘기해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 이제 20대건 30대건 60대건 모든 국민이 다 도대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도대체 이대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이 국가의 내셔널 웰스 이건 쌓이는데 이게 흐르질 않는 거예요.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35,000원, 4만원 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주 이슈였어요. 주 이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실시됐어요. 근데 이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선동도 하고 그랬는데 세금 폭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혜적이라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보편적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편 복지를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시혜적이라는 거는 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같이 부잣집 손자한테도 공짜로 밥을 먹이느냐? 돈 받고 먹여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도시락 공짜로 주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하라. 이게 이제 시혜적 복지라고 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자, 아이들 초등학생들끼리 누구는 돈 내고 먹는 아이, 누구는 공짜로 먹는 아이. 알죠? 마음의 상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돈 내고 먹는 아이는 그 집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 가족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세금을 냈으면 국가로부터 혜택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급식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급식 혜택을 재벌 회장에게도 주고 대신 세금을 탈세하지 말고 제대로 걷어서 그걸 국민들에게 주자는 거였어요. 박수로 한 번만 치네. 자,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게였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2012년 총선 대선인데 주제가 뭐냐면 아예 대한민국 방향 자체를 우리가 여기 이제 유럽 아까 스위스에서도 공부하고 있어 하고 오셨잖아요. 유럽에 가면 독일이건 프랑스건 어디 동유럽이건 대학 등록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로. 대학 등록금 제로예요. 아까 800만 원 한양대학. 유럽에 가면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제로. 유럽에 가면 병원에 가면 병원비 제로 없잖아요. 노후 때는 다 연금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한 10여 년 전에 요즘 그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다 주목해요. 미국에 활동하는 학자인데 유로피언 드림. 자, 어떤 나라로 가는 것이 강남 사람들이 꿈꾸는 멋진 대한민국이겠는가? 우리도 왜 독일같이, 스위스같이, 프랑스같이, 네덜란드같이, 덴마크같이, 스웨덴같이 그런 나라를 왜 못 만들겠는가? 경제 덩치는 그보다 더 큰데 스웨덴보다 우리가 덩치가 2배, 3배 큰데 거의 프랑스 거의 따라갈 정도로 이 북부는 돼 있는데 왜 그런 나라같이 대학 등록금은 제로 또 아이 낳으면 다 아동수당도 주고 보육원 어린이집 가면 다 무료
초등학교도 가면은 연필 공책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주고 아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걸 하는 못 만들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깨어난 거가 작년 2011년이었고 올해 2012년이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또 통합진보당이든 지금 정치 세력들은 모두가 다 자 이제 복지국가로 갑시다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아까 말씀한 헌법 119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지금은 정동영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기서 정봉주식으로 말하면 깍대기식으로 말하면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주창을 제1야당이 우선 복지국가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편적 복지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를 가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민주통합당이라는 것은 물인데요. 무슨 물이냐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당이에요. 그 당의 정신적 깃발은 뭐냐면 강령인데 민주통합당 강령 제1조가 경제민주화 2조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3조가 노동의 가치 4조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5조가 평화체제의 구축이에요.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고 품었던 사상과 생각이 민주통합당의 강령에 100% 반영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가에서 가장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정당의 강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답변이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애 나면 좀 걱정하고 키우고 그리고 학교 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학원 원장님? 학원 원장님들은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학원 막 안 가도 그냥 아이들 좀 끼워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대학을 가도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고 꼭 법과대학, 이과대학 가지 않아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65세 은퇴하면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모두 꿈꾸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치세요. 2라운드 의장님이 FTA 반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의장님이 반대하시는 건 알아도 의장님이 인지하는 것만큼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왜 FTA가 통과는 안 되는지 좀 딱 이해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FTA 질문이 나왔으니까 FTA 관해서 좀 궁금한 거. 앞으로 예차에 나올 분들이 FTA에 대해서 뭐든지 상대적으로 궁금한데 FTA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중앙교회 이쪽이 FTA 전혀 몰라요? 자, 이거 그럼 찬성 반대로 한번 그래 FTA에 대해 이해 FTA는 뭐죠?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역 장벽을 놓고 서로가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한도를 마련해놔서 자국의 이제 기업, 약한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서는 이제 FTA를 반대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애들들을 이제 모아보면은 한미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애들들이 얘기를 들어본 걸 보면, 저희 이제 한국이 워낙적으로 이제 무역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가로서는 국내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함으로써
저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 말고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과도 이제 FTA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만약 미국과의 FTA를 만약에 지금 잠시 미루게 된다면 저희 나라가 이제 국제화 이 세계에서 이제 좀 많이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재 FTA의 체결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워낙 많이 맺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반대할 필요가 있건지 그래. 지금 이제 그쪽 일이 아니까 나도.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FTA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자, FTA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FTA 찬성, 나는 찬성하는 쪽이다. 나는 FTA 좀 반대하는 쪽이다. 우리도 손 예. 반대와 잘 모르겠다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FTA는 프리, 자유, 트레이드,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무역 협정 지지론자입니다. 자유무역은 지지해요. 그런데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3.1절이 자랑스러운 것은 주권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나라들하고 FTA하면 우리 주권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근데 미국하고는 조심해요. 미국하고는. 네. 자, FTA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가장 쉬운 예로 약값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한우 농가가 없어집니다. 돼지 축산 농가가 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밀을 우리가 작물을 재배했어요. 근데 이제 공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밀을 재배할 필요가 없으면서 밀 농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지금 시골에 가면 1,500가지 농산물이 한국에 들판에서 나옵니다. 1,500가지가 천년 개방됐습니다. 그 중에 경쟁력 있는 몇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농업은 사라집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사라지죠. 그리고 물, 불, 길, 종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민영화되게 됩니다. 물이라는 건 수도, 하수도, 불이라는 건 전기, 가스, 길은 철도, 도로, 수소에 들어오는 KTX, 호남선 민영화 한다는 거죠. FTA하고 짝이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또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철도를 영국이 1970년대에 민영화했어요. 민간회사에. 외국 자본도 사고 기업이 운영을 했는데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속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공사화했습니다. 공영철도로. 자, 한미 FTA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자, 우리가 수소철도를 호남선 가는 거를 민영회사에 팔았어. 팔았는데 그걸 미국 자본이 그 지분을 샀어. 주식을 샀어. FTA의 독소조항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번 개방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RATCHET 레칫이라고 아가미, 낚시 아가미 이걸 레칫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항이 있어요. 한 번 개방한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 30년 뒤, 50년 뒤에 철도가 사고가 나고 민영화에서 문제가 많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그걸 정책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삼성생명도 있고 AI도 있고 무슨 보험 많잖아요. 대한생명도 있고. 근데 시골 농촌이나 섬이나 가면은 그런 보험 설계사, 보험 모집인이 없으니까 누가 보험을 들어주냐면 우체국 집배원이 들어요. 편집배달부가 가면 암보험을 하나 들다거나 천재집에 났을 때 재난보험을 들거나
이런 연금보험 같은 걸 든단 말이에요. 시골 어른들이. 근데 그 한도가 뭐냐면 우체국보험은 4천만 원까지밖에 못 들어요. 드는 게 4천만 원. 이건 이제 실예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법을 그 우체국 보험이 4천만 원이니까 너무 낮다. 6천만 원까지로 올리겠습니다. 이걸 법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관보에다가 그걸 널리 알렸어요. 그런데 올 1월 5일 날 공문이 왔어. 어디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왔어요. 여기. 이게 한미 FTA의 위반되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TA 떠들러 보니까 FTA 272페이지와 278페이지에 책 속에 FTA 책자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이 새 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 민간 보험회사에 비해서 더 특혜를 줘서는 아니 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변액 종합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 퇴직보험 등에 있어서 보험의 신상품을 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취소되고 못 고쳤어요. 근데 아까 왜 FTA 반대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반대야. 왜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뭐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지. 이것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FTA가 1500페이지인데 이거 2권인데요. 이걸 다 읽은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정동영이하고 이재영이 둘밖에 없어요. 1500페이지 읽은 사람. 이거 한번 큰절 한번 읽어봤는데 278페이지. 우정사업본부는 변액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로 꽉 차있는 1500페이지. 왜 대한민국의 주권을 더더구나 이거는 말이죠. 한미 FTA 협정원 요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헌법 6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에 대해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죠. 헌법에. 그러니까 이 FT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인데 또 국제조약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 우체국법, 보험법, 뭐 금융법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게 FTA예요. 1500페이지가. 그런데 미국에 가면 이 FTA가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이 작년에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한미 FTA와 미국의 연방법 주법이 충돌할 때에는 한미 FTA는 무효다. 그게 수십 차례 대표되는 거예요. 그 이행법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 법은 한미 FTA 법보다 저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법은 이 FTA보다 밑에 있는 거고. 이런 불평등 조항. 왜 반대하는지 아시겠어요? 대표님. 동의하시는 분 박수 치세요. 이 FTA 가지고는 왜냐면 1500페이지나 되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김하늘 부장판사, 김하늘 판사라고 5글자를 써보세요. 김하늘 판사.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는 판사예요. 법을 늘 갖고 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은 강남에 사는 분이에요.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나는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 찍은 판사야. 나경원 후보를 찍었다. 나는 보수적인 판사다. 데모하다가 잡혀오는 사람은 탄핵 구속영장 발부하는 판사다. 보수적인 판사. 그런데 FTA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하고 보려고 했더니 1500페이지나 돼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한국의 법률 중에 제일 긴 게 민법인데 민법이 80페이지예요. 민법이 80페이지인데 한미 FTA가 1500페이지나 되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미 FTA를 찾아보니까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
그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정동영, 이정희, 천정배, 이혜영 뭐 교수들 며칠 작년에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본 거예요. 보고는 우리 이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재판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해야 되는데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대법원장한테 청원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글에 대해서 하루 만에 160명의 판사가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연구 TF가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댐 공사를 했어요. 그 요르단강을 댐을 막는 공사에 미국 건설회사가 참여했어요. 근데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르단 법원에서 뭘 중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FTA의 그 국제중재재판소 워싱턴에 이제 끌고 갔어요. 근데 끌고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판결했느냐? 요르단 법원은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일 어떤 외국 회사가 와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 법원이 그걸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국제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김하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무슨 분쟁이 생겼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외국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는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법주권 침해, 아까 우체국법 같은 입법주권 침해, 공공정책결정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FTA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잠깐 들어오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지금 청계광장에서 몇 분이요 단식에 들어가는데 3월 15일이 되면 3.15 3월 15일이 되면 이게 발효가 돼버려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왜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막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또 특히 이 강남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여기가 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표 떨어지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FTA가 되면 단적으로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강자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청년, 농민, 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약자는 앞이 막혀요. 복지국가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복지국가로 갈래야. 복지국가는 뭐냐? 예를 들면 신세계에서 여기다 빵집 낸다. 그러면 이건 빵집 내는 건 이건 재벌이 할 일이 아니야. 막아. 이게 FTA 위반이에요. 맞아요.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런 약자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꽃집, 빵집, 떡집, 순대, 꽃배달, 문방구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 다 쓸어버리면 해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젊은 사람 직장 다니다 창업해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비전이 아까 말씀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인데 FTA도 하고 복지국가도 하고 두 가지는 충돌해요. 아까 제자민이 북한의 유로피안 드림이 복지국가인데 이 한미 FTA 협정문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대한민국을 미국식 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 한미 FTA. 그런데 미국식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는 어긋난다. 강의가 좀 길었어요? 다 이해가 됐죠? 한 시간 반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 2분만 더 할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너무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선을 좀 분산하시고 네. 중앙교회에서 한 번 하시고 말을 뭐라나 물어보고 자유롭게 무슨 얘기 말 정리해봐야 약간 되는 거
관심사, 걱정, 비판, 세상에 대한 한탄, 꿈. 본인의 꿈은 뭐예요? 앞으로 언젠가 20년, 20년. 공무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지금은 아직 학교는 아니고 공무원. 민주공화국이나 네. 지지하는 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강남구에서 계속 민주통합당 이런 분들이 강연되지 못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놓으신 종부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냥 여기서 덮어두고 있다가는 지금 낙곰수처럼 자기들 눈속에서만 보다가 여기저기서 깨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은지. 급소에 해당하는 문제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교회 대표에서. 교회에서 청년들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나라당의 FTA나 여러 가지 정책이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우리 그 민주당에서 뭐 한미 FTA를 반대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잡으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잘 좋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잘못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두 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가능하면 짧게 답변하도록 해볼게요. 종부세 문제는 너무 급진적이고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 놀라지요. 그리고 개포동에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아파트인데 아무리 값이 근데 처음에 살 때는 그렇게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살 때는 그렇게 값이 높지 않았죠. 몇 천만 원이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몇 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크게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생산경제라는 게 있고 자산경제라는 게 있어요. 생산경제라는 건 우리가 일해서 수출하거나 또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GDP라고 표현돼요. 이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1년에 1000조를 5천만 명으로 나누니까 2만 불이에요. 1000조쯤 되는데 1000조쯤 되는 경제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고 우리 자산경제 예를 들면 이 땅, 아파트, 공장 뭐 이런 그 시설물들 이런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또 은행에 있는 돈, 예금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6천조가 있어요. 6천조. 그러니까 6천조는 자산경제고 생산경제는 1000조인데 세금은 이 1000조에서 8할이 나와요. 이 6천조에서 2할이 나와요.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균형이죠. 이 1000조는 땀 흘려서 버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6천조는 가만히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거나 은행에서 이자가 붙거나 하는 건 불로소득에 관한 거예요. 이건 노동소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20,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게 왜곡됐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버핏세를 제안했잖아요. 버핏세가 뭐냐? 내가 작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나한테 세금이 150억이 나왔다. 15%야.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는 작년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300만 원을 내더라. 30%야. 그러니까 내 비서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는데 나는 주로 자산 소득이에요. 투자를 했거나 주식값이 올라서 그런데 이건 15%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내 비서만큼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나에게도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이게 워렌 버핏의 핵심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한 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부자가 없는 거예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원 카네기 미국 100년 전에 최고의 부자인데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미국의 전 시군 몇 단위까지 전체에다가 도서관을 다녔어요. 도서관 1700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서관은 전부 카네기가 진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 영국에도 600개를 지어줬어요. 뉴질랜드, 호주에도 300개까지 지어줬어요. 카나다에도 몇백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도서관만 2,500개인가를 지었어요. 자, 부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바로 저는 정부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가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리가 세금의 부분은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년에 세금이 100만 원이었으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나왔으면 좀 부담은 되지만 감당은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이 나왔는데 금방 600만 원이 나오고 1000만 원이 나오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인데 막 5천만 원이 나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사려 깊은 정책 결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OECD 34개 가운데 34개 중에 지하경제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100원의 경제가 있으면 세무서 손길이 닿지 않는 돈이 27원입니다. 27%입니다. 지하경제. 그런데 우리가 아는 스위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선진국은 대개 3% 정도의 지하경제를 갖고 있어요. 이태리 같은 데가 좀 많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것이 1번이고 아까 말씀한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줄이죠.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정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이게 당연한 조세 정의인데 우리는 이게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쟁이들은 중산층 초봉 3천만 원, 몇 년 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커요. 세금 부담이. 사실 그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억 미만을 버는 사람들 1억도 많은 돈이죠. 그 정도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 거고 그러나 아까 말씀한 그런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파생상품, 선물 대한민국이 지금 선물 시장이 세계 1등이잖아요. 개인들은 선물이 뭔지도 몰라요. 선물이. 근데 그 선물이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세금이 제로예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소득으로 버는 세금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으로 부자든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누구나 다 아까 부탄이 못 살지만 공정하다, 공평하다, 투명하다 이것이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도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정당하게 내는구나. 또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내가 버는 데에 대한 합당한 세금 부담이다. 이렇게 냈더니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게 공평성이고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져 있는 건 뭐냐? 공정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공평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투명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비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땅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공평성, 공정성이 무너진 것이죠. 예를 들면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의료보험료를 2만 원 냈잖아요. 재산은 수백억, 수천억인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편법, 탈법, 위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공평성과 공정성 이것이 세금에서 제일 원칙이다. 그 점에서 종부세는 너무 급진적이었고 과격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 아주 그것도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다음에 야당이 정권 잡게 되면 미국과 관계를 잘 해야 안보가 될 텐데 이제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87회인가에 외침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한민족은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외교를 가르치면 늘 외침이 있었고 불안정했고 사람이 애들이 사람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동족 간의 6.25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수정학적으로 우리는 곰 4마리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도 큰 나라, 일본, 태평양 건널지만 미국 큰 나라예요. 그러면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서 첫째 목표는 평화예요. 평화. 우리의 지상 목표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여기에 만약 포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 1번. 두 번째, 언젠가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잘라진 허리를 복원해야 돼요. 그게 2013년이 될지, 2033년이 될지, 2300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능하면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커져요. 지금 너무 많이 늦었어요. 저는 독일 민족 앞에 부러움과 함께 열등감을 느낍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분단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23년 전에 통일을 달성했어요. 이미 동독 소동은 한 나라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분단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미국 대미관계가 핵입니다. 한미관계에서. 동시에 한미관계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남북이 있죠. 한중이 있죠. 또 그 외곽에 한러, 한일이 있어요. 근데 지난 4년은 한미만 있어요. 남북은 깨졌어요. 한중도 깨졌어요. 한일, 한러는 뭐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런데 대칭적으로 과거에 1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뭐였냐. 한중이 튼튼했어요. 남북이 뚫려 있었어요. 한미도 원활했어요. 한일, 한러. 이렇게 외교력이 발휘될 때 한반도는 안정됐고 당시에 뭐라고 선언했느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런 선언이 나왔잖아요. 실제 강남이건 강북이건 부산이건 제주건 다 발 뻗고 살았습니다. 군대 간 아들 불안한 부모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마음 졸였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영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천안함의 진실은 아직도 완벽하게 다 가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한반도는 지금 여전히 불안정 상태예요.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미국을 상대로 외교도 해본 사람이에요. 북한에 가서 지도자와談판도 해본 사람이에요. 일본, 중국도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자, 한국은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동맹 3우방, 1동맹, 한미동맹 3우방,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인 남북 공조.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북방 경제 시대를 열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섬이에요, 섬. 뭘 하냐. 대륙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를 뚫어야 돼요. 철도와 도로를 뚫으면 이미 뚫려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 여기 수서역에서 타고, 컨테이너 물자와 돈과 사람과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만주 대륙으로 가요. 중앙아시아로 가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시베리아로 가요. 그리고 좀 더 가면 파리가 나오고 런던이 나오고 함부르크가 나와요. 이렇게 연결되면 대한민국의 이 혈맥, 경제의 동맥이 다시 뚫리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줄 우리 지금 이 한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대륙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다른 나라 가려면 영종도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지 않으면 어디 다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기차표 한 장을 타면 자동차를 몰고 몇 시간 달리면 신의주를 건너서 요동,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가진 그런 열정과 재주와 재능과 그런 꿈을 가지고 꼭 여기서 이 좁은 땅에서만 그렇게 아니라 이미 한민족은 700만 명이나 해외에 나가서 살아요. 그 700만 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가서 생활의 터전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근데 이것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닥쳐와 있어요. 여기. 그렇고 그래서 돈과 물자와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면 뭐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느냐. 한반도는 안정이 돼요. 한반도는 평화가 확고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 2012년 3월 1일 현재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없어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손에 없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한반도 문제를 운전해갈 그 지렛대와 주도권이 없는 놈들. 이걸 찾아와야 돼.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한미관계, 아까 얘기한 한중 외교의 보관, 남북의 소통, 한일 항로 외교, 일동맹 3우방 체제를 다시 회복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다시 잇는 것. 그래야 내 발언권이 생기고 그래야 내 주도권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민족의 주인인데 통일을 미국한테 시켜달라고 시켜줍니까? 중국 사람한테 우리 통일해달라고 부탁하면 시켜줍니까? 일본 사람한테 시켜줍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미국을 다뤄야 돼요. 내가 중국을 다뤄야 돼요. 내가 북한을 다뤄야 돼요. 다룰 수 있어요. 내 자랑 하나만 할게요. 내가 2005년 6월 15일 평양에 갔어요.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담판했어요. 11시에 만나서 12시까지 1시간 예정됐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12시가 1시가 되고 1시가 2시가 되고 3시, 4시까지 5시간을 얘기했어요. 5시간 얘기한 결론, 그게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나타났어요.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뭐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6개국이 모여서 사인했어요. 뭐 사인했냐? 북한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포기한다. 그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에요. 난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의 외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민주진보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날로 지난 5년 동안의 근거 없는 그리고 무모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신포용 정책 시대를 선언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가는 길, 철도와 도로를 열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그걸 실천해내고 그 바탕 위에서 1단계, 2단계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무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대륙의 시대를 만들죠. 그것이 제가 오늘 강남에 출마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저거로 FTA도 반대하고 늘 그러니까 이 약간 과격한 이미지를 갖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MBC 뉴스에 미국 특파원을 했고 또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듀크 대학.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웨일스 대학에 가서 저널리즘 공부. 그리고 아마 정치인 중에 해외를 가장 많이 간 정치인 중에 제가 다닌 나라가 60~70개국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외교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외교의 1덕목은 첫 번째는, 두 번째도 세 번째는 뭐냐면 프루던스라고 해요. 프루던스.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외교는 절대 덜컥덜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역사학도로서 알고 있는 거고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다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싶어요. 연대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대륙으로 가는 시대를 열고 싶다. 이걸로 오늘 제 말씀을 결론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찍죠.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탄압과 강압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행동을 하셨잖아요. 참여를 하셨고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4월 11일 꼭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동영 의원님께서 여기 강남에서 꼭 당선되셔서 원하시는 꼭 이룰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빨리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과 지금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한 장씩 촬영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하는 와중에도 여기가 카페 형식으로 만든 곳입니다. 건너편에는 통합진보단 신원직 의원님과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의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듯하고요. 카페 정동영 카페에서 청년들과의 대담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출마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권을 떠나서 강남에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달라진다라는 모토로 강남 의뢰에 출마하신 정동영 의원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